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메디피스 전문위원 민경덕입니다. 저는 중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그 역학을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말씀드릴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마버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버그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현재까지의 그 아웃브레이크 히스토리, 언제 어디서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 그 웹사이트가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런 마버그 바이러스 관련한 국제 보건 사업에 현재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NGO 단체나 국가 단위의 그 사업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버그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에티올로지,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파이로비리데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패밀리에 속하는 바이러스고요. 그 파이로비리데는 그 에볼라라는 유명한 질병이 있죠. 그 에볼라도 같은 그 파이로비리데에 속하는 그 바이러스의 어떤 바이러스과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겨서 그 필라멘트 모양으로 생겼고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 이름이 마버그인데 그 보통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 마버그라는 이름 자체는 그 독일에서 왔다고 해요. 독일의 마르크부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생 보고가 1967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그 그린 멍키라고 하는 원숭이 종을 가지고 와서 독일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 도중에 바이러스에 연구원들이 노출이 돼서 사망을 하고 총 31명이 감염이 돼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버그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보고가 된 적은 현재까지 없고요. 다만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바이러스가 외부에 얼마나 강하게 생존을 하는지, 끈질기게 생존하는지가 좀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마버그 바이러스는 60도씨에서 60분 혹은 75분간 가열 시에 사멸을 하고요. 100도씨 끓는 물에서 5분을 가열해야 사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마버그 바이러스 환자가 흘린 침이나 혹은 체액 혹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멸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소독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외부 환경 생존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외부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는 바이러스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거기에 바이러스가 붙게 되면 별도의 어떤 소독이 없었을 때는 이게 뭐 TCID 50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냥 이게 높으면 생존을 많이 하는 거고 낮으면 생존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40일 정도, 3, 40일 정도까지는 리퀴드 미디어에서 그 소독 없이 생존을 할 수 있고 좀 딱딱한 곳에서는 14일 정도, 뭐 10일에서 14일 정도는 무난하게 생존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생존 능력이 있고 그 에어로졸, 그러니까 침 같은 것보다 더 작은 그 파티클, 더 작은 그 단위의 뭐 침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공기 중에서 노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서 얼마나 많이 생존하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는 공기 중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공기 중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는 60분 뒤에 다른 사람의 체 내에 들어가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경로는 다인 것 같고요.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건 박쥐에 의해서 직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non-human primate, 뭐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유인원과 사람과의 직접 전파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감염 경로는 아무래도 환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 감염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가 있고, 또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실험실 환경에서의 노출 사고로 인해서도 사람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에서 감수성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가 가장 중요한 경로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마버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적인 전파 경로라고 할 수 있는 박쥐에 의한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박쥐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확실한 얘기라기보다는 강한 추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박쥐에 의해서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 박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 중에 가장 많은 종은 설치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박쥐입니다. 그만큼 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집트 과일 박쥐라는 이 종이 마버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물이에요. 체장이 12cm에서 19cm, 20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박쥐라고 보면 되겠고, 수명은 근데 20년 동안 살고 동굴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박쥐 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뭐 눈에 보여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그 가는 경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나, 박쥐 접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존에 그런 거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우간다에서 보고된 그 사례인데, 총 4명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뭐 일을 했나 그랬다가 이 4명이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어떤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그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4명 다 어떤 바이러스가 바로 검출이 된 건 아니고, 몇 명은 그 항체만 발견이 되고 몇 명은 항원이 발견이 돼서, 어쨌든 4명이 원래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4명이 다 광산에서 어떤 박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노출이 된 건 확실한데, 그 이후에 4명이 다 같은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이 사실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과일 박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이 당시에 4명이 걸리고 1명이 사망해서 총 25%의 치사율을 나타냈습니다. 25% 치사율이면 상당히 높은 치사율이고,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이 정도 되는 질병은 거의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SFTS라든가 뭐 이 정도 되는 질병이 이 정도의 치사율을 나타내고, 마버그 바이러스는 사실 이것보다 되게 더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0.1%에서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실험실에서 원숭이를 다루다가 감염이 된 경우, 혹은 뭐 러시아에서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다루다가 감염이 된 경우, 혹은 대개 이런 동굴에서 일을 하다가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고요. 그 파이썬 케이브, 뭐 여러 가지 뭐 뱀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이런 파이썬 케이브라고도 불리는 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많이 발생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첫 번째 케이스, 인덱스 케이스라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고, 사실 더 위험한 경우는 사람 대 사람의 전파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시작은 동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버그열의 감염 경로로서 부시 및 이링도 가능한 경로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발생 히스토리 중에 uncertain,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야생동물을 직접적으로 먹는 행위, 부시 및 이딩으로 인해서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열되는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야생동물의 고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열해서 먹게 되면 그 고기 내에 있는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사냥꾼들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가열하기 전에 고기를 다듬는 과정에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포텐셜한 잠재적인 감염 경로로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에볼라 그러니까 마버그 바이러스랑 비슷한 에볼라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을 때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시 및 이딩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서 이런 야생동물 고기를 먹는 행위가 증가하는지를 조사한 연구예요. 이거를 봤더니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도 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의 위험도를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냐, 거기 원주민들이 이런 위험성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느냐가 유효한 그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위험성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를 줄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이거는 에볼라 발생 기간 동안, 유행 기간 동안에 야생동물 먹는 행위 자체가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라는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파인딩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시 및 이링이 직접적으로 마버그나 에볼라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부시 및 이딩을 줄이려는 노력은 분명히 어쨌든 에볼라나 마버그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강하게 의심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지를 간접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에볼라나 마버그 같은 질병이 처음 발생을 한 거는 환경 파괴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박쥐가 잘 살고 있는 그 숲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숲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과 박쥐와의 인터랙션, 그 사람이 박쥐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에볼라나 마버그들이 발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관련한 역학적인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7년에 나온 연구인데 그 에볼라의 발생 전체 발생 중에서 최대 60%, 최소한 30% 정도의 발생을 그 디포레스테이션, 산림 파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통계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산림 파괴의 행위,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행위가 에볼라나 마버그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마버그열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접촉을 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수성이 있는 사람의 눈, 귀, 입에 있는 점액 혹은 상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접촉이 될 때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그리고 면역이 없는 사람의 눈, 귀, 입에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되었을 경우, 여기서 체액은 뇨, 탈, 땀, 분변, 구토물, 모유, 양수, 정액 등으로 되어 있고요. 혹은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건, 그리고 그러니까 옷, 침대, 주사 파는 의료기기들이 노출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땀이나 뭐 혈액 같은 데 노출이 되었는데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 간 전파는 보통 가족 간 돌봄을 했을 때 그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전파보다는 아주 밀접한 접촉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 간 전파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의료 처치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잠복기 동안에는 그 전파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침이나 뭐 두통이나 이런 마법의열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전파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지난번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전파가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그 증상이 없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할 때에 전파가 만약에 된다면 에피데믹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모그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파의 가능성, 전파 능력은 코로나19보다는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버그열의 그 고위험군은 그 환자의 가족, 그러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마버그열을 보유할 수 있는 동물들을 다루는 수의사, 동물 검역기관의 근무자, 그리고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자들, 그리고 그 박쥐의 서식지인 동굴로 많이 여행을 다니는 여행자들이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그 초기 증상으로는 그 모든 감염병이 그렇듯이 열로부터 시작을 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기력이 약간 쇠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머슬 페인이 있고 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설사를 하고 혈액을 동반한 설사를 한다거나 그 피를 토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후기로 진행이 될수록 출혈을 동반한 그 임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마버그열을 그 마버그 출혈열이라고 명명이 되었었어요. 출혈열은 말 그대로 출혈 증상이 있으면서 열 증상이 있는 걸 뜻하는데 그 출혈열이를 그러니까 헤모라직 피버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그 헤모라직 피버 출혈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너무 약간은 좀 혐오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면명법을 바꿔서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 마버그 열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이 붙은 것처럼 예전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는 게 특징적인 것이고요. 다른 출혈열 증상을 일으키는 뭐 에볼라나 라사열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23%에서 90% 정도 되어 있는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치명률이 90%다. 그러니까 환자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90명은 사망할 수 있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로 강력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마버그열 자체는 특이적인 어떤 치료법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팍스로비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나왔는데 마버그열은 그런 그 특이적인 치료약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 열 나면 열 내려주고 출혈 나면 뭐 피 공급해주고 탈수 나면 물을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했을 때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자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뭐 유행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증상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감염병이 다 그렇듯이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초기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좀 고위험군이 다르다. 우리가 겪어봤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마버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연령이나 그 임산부 같은 소위 말해 전통적인 고위험군이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대증 치료로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마버그에 대한 백신은 없고요. 사실 이게 마버그가 보고가 된 거는 한참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버그라는 질병 자체가 그렇게 많은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진짜 몇 개월 만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었지만 마버그는 시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인지 백신 개발이 그렇게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은 없습니다. 다만 동물 실험 단계에서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 WHO에서 그 마버그 바이러스 백신 캔디데이트를 정리한 그 문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백신들이 동물 전임상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 란셋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임상 1상이 통과된 그 마버그용 백신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3상, 4상이 있는데 3상까지 통과해야 이제 뿌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1상은 안전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하는 단계가 1상이고요. 이때 이 논문을 보면은 4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백신을 저용량, 고용량을 뭐 나눠서 주입을 해 봤더니 심각한 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항체 형성률도 상당히 좀 높았다. 그래서 좀 프로미싱한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임상 1상 아직 1상이기 때문에 이게 3상까지 통과를 해서 상용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WHO에서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지금 1상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여러 국가에서 벌써 올해에만 2개의 국가에서 마버그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약간은 급박한 상황을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의 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WHO R&D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구, 바이러스 연구나 백신 연구 같은 이런 연구의 결과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WHO R&D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네, 거기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현재 가능한 캔디데이트 백신 후보군이 얼마나 있고, 그게 성공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지난 달이죠. 3월 10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트라이얼,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마 적도기니인 것 같은데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트라이얼을 빨리 실시를 해서 상용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인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팔로우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달까지는 이 정도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발생 상황을 보면 2022년 작년에도 가나에서 발생을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적도기니와 탄자니아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의 리포티드 휴먼 케이스와 그중에서 얼마나 사망을 했는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감염병이든 그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최근이 치명률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치명률이 결코 적지 않죠. 상당히 높은 80%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미국 CDC에서 그 제공하는 정보를 잘 가져온 건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PPT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만든 건데, 그것보다도 더 상황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게 이제 지금 CDC에 게시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런 데서 수시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적도기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가 있고, 탄자니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런 CDC 같은 CDC나 뭐 아프리카 CDC 뭐 이런 데서도 발생 상황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공공기관 이외에 그 프로메드 메일이나 헬스맵이라고 하는 그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감염병들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개 예시를 보시면, 이게 그 헬스맵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구글에 그냥 헬스맵이라고 치면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지도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줌아웃을 하게 되면 전체 그 세계 지도가 보여지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아웃브레이크들을 뭐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면 뭐 결핵이 발생을 했고 콜레라 뭐 이런 게 터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버그의 발생 상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그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보신 다음에 어떻게 발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마버그 이외에도 에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감염병들의 그 경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역학 전공자들이 좀 자주 방문하는 그런 웹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웹사이트는 이런 프로메드 메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 서치 포스트를 누르고 여기서 뭐 마버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2023년 3월 24일에 적도기 내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 2월 15일, 지난 2월 15일에 카메룬에도 뭔가 서스펙티드 케이스, 그 뭔가 의심되는 환자, 마버그에 의심되는 환자가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 아직 확진이 되기 전 단계인 이 의심 단계에서도 이런 사이트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 아직 확진 이전의 단계에서 좀 빠르게, 좀 어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전에 2019년도에 코로나19 12월 달에 처음 발생했을 때도 가장 먼저 보고가 된 거는 이런 프로메드 메일 같은 그 약간은 덜 정확하지만 빠른 웹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마버그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국제보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감염병 관련 사업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실험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 해당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을 그 스크리닝 혹은 진단 확진할 수 있는 여러 기자재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형태로 국제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기니 지역에서 GHP라고 하는 독일의 그 이니셔티브, 독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니의 그 마버그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실험 체계들을
마련해주는 국제에서 보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기니에서의 사상 처음 마버그 바이러스의 진단을 이 실험실에서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보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진단의 어떤 수준을 개선시키는 게 여러모로 조기 진단, 마버그 바이러스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의 조기 진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의료진이나 뭐 모바일 진단팀, 뭐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아주 뭐 확실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좀 급하게 이제 진단 역량을 좀 급하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의료진이라든가 진단팀을 파견하는 형태로도 국제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감시 체계 강화의 측면에서도 그 국제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버그 관련 사업은 아니고 그 에볼라 관련 그 사업이었는데 USAID에서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그 어떤 에볼라 같은 감염병이 터졌을 때 이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지를 중앙에 보고를 해서 그 중앙 차원에서 뭔가 플랜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그 페이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게 종이로 수기로 쓴 다음에 그 수기로 쓴 정보를 뭐 우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중앙으로 전달되는 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최대한 전자화를 통해서 이런 정보의 전달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도 감시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 대상 교육도 진행이 됐었어요. 여기서 그 지역 주민 대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그 헬스 프로모션 관련한 그 국제보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모든 감염병이 그렇듯이 그 마버그나 에볼라 같은 그 심한 감염병의 경우에도 출혈력 감염병의 경우에도 개인 위생 혹은 환자와의 접촉 감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 사실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백신 같은 것보다도 사실 개인 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유효한 방법이라는 거죠. 현재 그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마버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지역 주민 대상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어웨어니스를 최대한 증가시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마버그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손 위생 같은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떤 증상이 마버그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마버그 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국가 기관보다도 지역 사회에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 NGO만의 어떤 NGO가 할 수 있는 그 미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 작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볼라 그 전파 시기 때, 에볼라 유행 시기 때 어떤 집단을, 어떤 플레이어들을 가장 그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에볼라 에피데믹 때 NGO도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관 중에 누가 제일 믿을만 했는가를 했었나 봐요. 저도 이런 논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서 봤더니 그 공공기관보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공공기관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을 NGO 단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 파란색의 가장 completely trust 가장 믿을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인데 공공기관보다 그 NGO 단체를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마버그 바이러스 관련한 중요한 인터벤션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그 교육 수준을 올리고 그 위생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액터가 그 엔조가 되면은 가장 그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